잊혀진 인연. 요르단 암만의 한 오래된 빌딩 안, 초라해 보이지만 의지가 가득한 NGO 사무실이 있었다. 여기서 자말이라는 남자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멈춰진 순간 컴퓨터 화면에서 속보가 떴다. 한국인 대학생, 캄보디아에서 납치 후 사망. 자말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 이름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한국군 장교의 아들, 자말은 20년 전 그 장교와 함께 일했던 통역사였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중동에서 두 사람은 기적처럼 만났고 기적처럼 헤어졌다. 그리고 지금 그 옛 친구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이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자말은 밤새 자신의 과거 기록들을 뒤졌다. 기억이 되살아났고 의심이 생겼다. 단순한 범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 요르단의 조용한 밤, 자말은 결심한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 외면당한 진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말입니다. 비행기가 캄보디아 스투엥 트랭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의 마음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한국인 청년의 시신 사진을 본 나는 그것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제 의심을 외면했습니다. 사건은 해결 중입니다.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은 정중했지만 냉정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교적 한계, 현지 협력의 어려움, 이런 말들로 점철된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기계처럼. 캄보디아의 NGO 활동가 린을 만난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녀는 내 질문에 눈을 굳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간단한 조직폭력배의 일이 아닙니다. 린과 함께 며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서서히 그 그림자의 윤곽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인신매매 조직. 단순한 범죄자들이 아닌 국가를 넘나드는 조직범죄의 네트워크. 한국인 청년은 그들의 먹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림자의 도시 시하누크빌. 시하누크빌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천국의 가면을 쓴 지옥이었습니다. 해변가의 카지노들은 밤이 될 때마다 환한 불을 밝혔고 그 불 아래서 인신매매가 자유롭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여관, 지하실, 컨테이너. 그들은 모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동남아와 아시아권 청년들이었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베트남인. 그들은 약속받고 왔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도착한 순간 그들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감옥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여성은 옅은 목소리로 중국계 조직과 현지 경찰의 협력을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관광지 같은 이 도시는 악의 놀이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신의 이름으로. 캄보디아 경찰청의 한 고위 인사를 접촉했을 때 저는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무실을 나갔을 때 경찰차가 저를 포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금, 어둡고 축축한 방. 그곳에서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한국인 청년이 고문받는 영상. 그의 비명소리. 그의 피.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비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 브로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골 장터에서 상품을 파는 상인처럼.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수사자가 아니라 한국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권리를 원했습니다. 감춰진 기록. 린은 날 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 손에 작은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피해자 명단, 거래 기록, 모든 것. 당신은 살아서 이것을 빼내가야 합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밤이 새고 새벽이 되고 그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집들 사이로 달렸고 지저대는 개들을 피했고 마침내 국경을 넘었습니다. USB는 계속 주머니 속에서 나를 타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 나이, 실종 날짜, 마지막 확인 일자.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형제이고 친구였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에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빠르게 왔습니다. 공개하지 말아달라. 국민 불안 조성이 우려된다. 침묵을 요청받은 것입니다. 정의 대신 평온을, 진실 대신 거짓된 안정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선택.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계정 이름은 숨겨진 목소리였습니다. 밤 11시 저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이 화면에 지나갔습니다. 한국인만 해도 180명. 그 아래에는 간단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저는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거래 기록, 경찰의 공모 정황. 모든 것. 48시간이 지났을 때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습니다. 한국 뉴스의 모든 채널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서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의를 원한다. 우리 아이들을 찾아라. 그들의 목소리는 정부까지 흔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경고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캄보디아와의 외교 관계가 얼어붙었고 국제 공동수사단이 결성되었습니다. 미국, 태국, 베트남까지 참여했습니다. 침묵으로는 더 이상 덮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이 빛을 본 것입니다. 반격의 날들. 한국 경찰 특수팀장 이준호 중령은 저를 보는 순간 악수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신뢰였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로의 재입국은 불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사권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시아누크빌 외곽의 한 컨테이너 단지 위를 맴돌았습니다. 특수팀은 위에서 내려왔고 우리는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구출, 생명을 되찾기.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한국인 청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눈빛이 죽어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조직 내부의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캡처한 리더의 휴대폰에는 누군가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팀 내부의 누군가였습니다. 저는 경찰 명부를 넘겨받고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직원. 그는 아직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배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남겨진 사람들. 재판이 끝났을 때 저는 법정을 나오며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의식했습니다. 아니, 다시 의식했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국제인권법 재판소는 그들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30년에서 40년의 징역.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주어진 것의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요르단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요르단의 조용한 사무실로, 평범한 일상으로.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저를 막아섰습니다. 아니, 잡아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훈장 수여식은 청와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영상 속 한국인 청년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를 안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저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의는 국경을 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언어도, 피도, 종교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한국의 기자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모든 것을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한국의 정의를 믿습니다. 정의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요르단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자말은 여전히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 위에는 항상 새로운 통지가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돕기를 원하고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